바다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강력한 해군력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는 경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기준. 바다는 또 하나의 땅이다. 누군가는 이 바다에 사명을 다하고 누군가는 이 바다에서 희망을 본다. 대항해 시대를 연 스페인, 무역로를 장악했던 네덜란드, 해상전력 우위를 위한 거함거포의 시대, 항공모함 전단을 앞세운 미국. 바다는 언제나 세계 패권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이 있다. 지난 9월 부산 앞바다에 해군 전력이 대거 출동했다. 바다 위 열병식이라 불리는 관함식. 해군 창설 8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육군과 공군 전력이 함께 참가하고 국민 참여단도 함께했다. 이번이 6번째 관함식.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 전력이 총집결했다. 수상함 사열의 시작은 올해 창설한 기동함대. 기동함대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이날 해군은 대양 해군의 최첨단 전력을 차례로 선보였다. 국가 전략 자산인 최신 잠수함도 공개됐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건조했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3,000톤급이다. 대잠수함 작전 시범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탐지, 추적, 격퇴까지 빈틈없는 대잠 작전을 시연했다. 무인 전력이 합세한 해상 화력 시범. 가상의 적 선박을 정밀하게 조준하고 함포를 발포.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오늘날 우리 해군은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입체 기동 작전을 그룹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변화에 한 발 한 발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웅병창신의 자세로 대양 해군의 웅대한 항로를 여러분 힘차게 항해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꿈이 해군 장교인데요. 제 꿈에 대한 확신이 섰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배가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힘있다. 그리고 그런 안전한 마음. 용기를 가진 그런 해군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해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의와 첨단 전력. 해군력을 증명한 날이었다. 과거 우리 해군 전력이 대한민국 지역의 바다를 방어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였다면 이제는 바다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전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군 함정의 성장 과정은 설계부터 운용까지 우리 기술로 이뤄낸 성과였다. 무엇보다도 탑재 무기 체계들의 국산화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센서 체계, 추진 체계, 홍상어, 해성, 해공 등 발사 체계와 미사일을 국산화함으로써 함 설계 능력, 건조 능력, 국산 무기 체계가 진화적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대양 해군으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 마침내 최강자가 바다의 모습을 드러냈다. 명령장 함정명령 제520호 함정 구축함 1명
다산 정약용 선체번호 996 위와 같이 명명함. 다산 정약용 함의 진수식. 이름과 번호를 받고 비로소 군함으로서 존재감을 다진다. 대한민국의 5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이 함정은 독자적인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와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향상됐고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2를 탑재해 탐지, 추격,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로 잠수함과 어뢰 탐지 능력이 대폭 커지고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까지 합세하면 강력한 대잠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최초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그리고 한층 향상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2번째 함정이다. 세계적으로 대략 6나라 정도가 운용할 정도로 최첨단 전력이다. 이지 구축함은 잘 알려진 것처럼 바다의 수호신, 신의 방패라고 할 정도로 방공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도탄, 미사일 이런 대응 능력을 바다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다면 최초의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함정은 어떤 배일까? 1983년 취역한 미국의 타이콘 데루가급 순양함이다. 구소련의 대한미사일에 대비한 전력이었다. 그 능력은 걸프전에서 입증을 했다. 미사일 시대의 개막을 상징할 만큼 본격적인 미사일전이 펼쳐졌다. 이때 타이콘 데루가함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 또 연합해군의 지휘함으로 큰 역할을 했다. 걸프전 이후 이지스함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해상 방어 기지로 발전하게 된다. 많은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도 이지 구축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공망을 위해서 또 대지 타격을 위해서 이지 구축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2009년 4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세계는 긴장했다. 우리 군은 이지스 체계를 즉시 작동했다. 항해 중이던 세종대왕함이 즉각 탐지해냈다. 이후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해군은 바다에서 북한 미사일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종대왕함의 뒤를 이은 정조대왕함급의 레이더는 어떤 성능일까? 세종대왕함은 동해상에 떠 있으면 북한 전역에 탄도탄을 다 보거나 탐지하고 추적하고 할 수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남해 해상에 나가 있어도 북한 전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전력을 갖춘 우리 해군. 그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비밀의 열쇠에는 11이라는 숫자가 있다. 1945년 광복이 되고 몇 달 뒤 신문에 광고 하나가 실렸다. 바다의 용사, 그러니까 해군을 모집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을 부른 곳은 경상남도 진해. 수많은 섬이 자연 방어막을 이루어 오랜 세월 해군의 도시였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안골포에서 왜군을 무찔렀던 승전의 무대이기도 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걸까? 모집글은 반복적으로 실렸다.
정부가 수립되게 되면은 우리 해군을 창설하겠다. 의지가 있는 분들은 어디로 몇 월 며칠까지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오늘날로 말하면 모병 활동을, 모집 활동을 막 했던 것이죠. 바다의 용사를 절절하게 구했던 이는 바로 손원일 제독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해군의 아버지라 부른다. 지금부터의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다.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다. 그래서일까 나라 사랑이 저절로 몸에 뱄다. 손원일 제독님 아버님이 손정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19년도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 그곳에서 이제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안창호 선생 등 함께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한 전력이 있는데, 손원일 제독님도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여길하고회라든지 길림유자회 같은 단체에 가입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전개한 이제 전력이 있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대학에서 항해학을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다. 독일로 유학을 가 실무를 익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염원하던 광복이 되었다. 일본이 드디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 건물에는 태극기가 아닌 미국 성조기가 올랐다. 미 군정의 시작이었다. 광복과 점령이 교차한 것이다. 미 군정은 수많은 행정명령을 내려 사회 전반을 통제했다. 실제적으로 미 군정이 이제 1945년 이제 광복 이후인 9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미 군정에서 기본 정책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상설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광복 소식을 들은 손원일 제독은 단숨에 귀국을 했다. 해군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미 군정은 독립적인 군 조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일본의 불법 어업과 밀수 때문에 생긴 해상 경계선. 당시에 이제 메가드 라인이 있었는데, 이 메가드 라인의 어떤 경비를 미 군정청에서 좀 경비를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밀수선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반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수선을 차단하겠다는 미 군정청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날엔 바다로 뻗어나가야 한다. 손원일 제독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11시 선비사를 날짜로 표현해 신사도 정신을 강조하면서 해군의 모태가 된 해방병단이 탄생했다. 하지만 아직 자금도 기반도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국세라든지 세금이 있어가지고 해군을 창설한다 그러면 해군에서 못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런 양편에서 어떻게 해군을 창설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렇지만 아버님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그때 느낀 거잖아요. 손원일 제독은 먼저 장병을 모집했다. 인재가 해군의 뿌리라 믿었던 그였다. 협의 결과 해안경비대를 약 200여 명으로 구성한 해안경비대를 창설하고 진해에 해안경비 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손원일 제독이 세운 사관학교. 과연 어떻게 사람을 뽑고 훈련을 시켰을지 이 영화에 작은 힌트가 있다. 1950년대 제작된 수병의 일기다. 사관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진해 앞바다 풍경, 그리고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받는 과정 등 한 수병이 해군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표현됐다. 영화를 통해 어려운 시대에도
해군의 체계를 잡아가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해군 장병을 양성했다. 하지만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당시 어떤 미국의 이 정책이 이 한국에는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용인 목적을 갖고 있는 무기인 어떤 전차라든지 전투기, 전투함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투함은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원은 한 3천여 명의 함정은 약 30여 척밖에 없는 상당히 약한 그런 해군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함이 단 한 척도 없었다. 조선해안경비대가 운용한 배는 대부분 경비정과 운반선이었다. 해운에서 돈 모아가지고 배 샀다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사병들 봉급에서 5% 10%씩 공제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장교 부인회에서 이제 빨래도 해주고 그것 뭐 해가지고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이제 망한 거 이승만 박사한테 가서 대통령한테 돈 이거밖에 없는데 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어준 45,000달러와 해군이 모은 돈을 합친 6만 달러를 들고 손재독은 미국으로 향했다. 계획은 세웠지만 미국이 전투함을 줄 리 만무했다. 손원일 제독은 이번에도 방법을 찾기로 한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퇴역 군함들을 상선 사관학교로 보냈고 실습선으로 썼다. 바로 이들 배를 사기로 한 것이다. 미국에 가가지고 이 전투함을 구매한 것이 1949년 10월 17일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가가지고 함체, 즉 선체를 이제 구매하고 상당히 이제 그때는 이제 녹이 쓸어 있기 때문에 정비 기간을 거친 후에 닦고 조이고 페인트를 바르고 16명 인수팀은 한 달 동안 녹슨 함에 머물며 직접 개조하고 수리했다. 이렇게 우리의 전투함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첫 전투함인 것이다. 뉴욕에서 명명식도 열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전력이 된 것이다. 이영만리의 경사를 국내에선 기사를 보며 기뻐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하와이에서 함포를 달고 괌에서 포탄을 샀다. 전투함 위용을 갖춘 것이다. 백두산함의 귀향은 주요 일간지에서 연일 보도했을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백두산함은 처음으로 볼 때는 참말로 그 감격스러웠고, 우리나라에서 첫 전투함에서 그 포가 달린 배가 처음이고, 이래서 참말로 감격스러웠고. 아무도 몰랐다. 백두산함이 없었다면 6.25 전쟁의 향방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했다. 작전명은 폭풍. 소련제 탱크와 약 20만 명 병사를 앞세워 빠르게 내려왔다. 38선을 돌파했고 국군의 방어선이 무너져갔다. 강릉 앞바다도 위기였다. 북한군이 상륙을 시도했다. 이에 우리 동해안 경비부대가 출동, 격렬한 교전을 치룬다. 다행스럽게도 북한군 함정은 격파되고 해군의 첫 승전이 기록된다. 북한군의 계획은 끝이 아니었다. 더 먼 곳을 노렸다. 다름 아닌 부산이었다. 부산은 군수물자와 병력이 들어오는 주요 항구였다. 긴박해진 해군 본부에 전시 비상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큰일이었다. 휴일이라 대다수가 외출 중이었다. 동료들은 물론 헌병대가 승조원들을 찾아다녔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니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야 했다. 백두산함이 전격 출동했다. 적 상륙 특공대를 경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울산 앞바다를 지날 즈음 칠경이람이 발견했을 때 조병호 삼등병자가 발견해서 견시 보고 해가지고 이제
검은 연기가 보인다 해가지고 그 간판사관이 함장한테 보고해가지고 그 접근한 겁니다. 수상한 검은 연기 쪽으로 따라가 보니 커다란 수송선이 나타났다. 외관은 검은색으로 칠해졌고 국적도 국기도 없었다. 선명대라. 배가 선명이 없으니까 비자보니까 선명대라, 국적대라. 응답이 없어요. 너 어디 나라 빼냐? 전혀 응답은 없는 거예요. 확인 결과 북한군 수백 명이 탄 무장 수송선이었다. 본부에서 격침 명령이 떨어졌다. 죽을 각오로 싸우자는 결의를 다졌지만 실탄 사격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어두웠고 파도도 거셌고 비까지 왔다. 포탄은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이렇게 대한해협해전이 시작됐다. 근데 처음 쏘는 거니까 처음 전쟁이고 전투를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쏘니 배는 흔들리죠. 이 비는 이슬비가 오죠.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 레이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으로 300야드 거리 조정 300야드 포 300야드 조정해서 제대로 맞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고 하늘로 날아가고 이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100야드까지 들어간 겁니다. 아주 가까이 들어가서 쏘니까 이제 제대로 맞기 시작한 거예요.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고 집중 사격을 가했다. 적군의 반격도 맹렬했다. 1시간 30분간의 교전. 마침내 적선이 침몰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그날 밤에 있었던 승전보였다. 이로써 백두산함은 연합군 병력과 물자 수송로였던 부산항을 지켜냈다. 이런 해군사의 기록은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이곳 해군 역사 기록 관리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요 기록물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함정 도면을 좀 스캔하고 있는 건데. 기록은 역사를 증명한다. 이곳에선 최근 백두산함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백두산함의 흔적을 모으고 있다. 백두산함 사진 자료가 많지 않아서 외형 사진을 고용량으로 스캔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원 사업할 때 저희 외형에 대한 도움 자료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종 함정의 설계도를 분석해 실물 형태를 재현한 축소 모형 제작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백두산함만 있는 게 아니다. 그간 공개된 적 없는 진귀한 자료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건 뭐야? 선원제독 복무기록인데. 그 선원이 제독의 자료표. 8000 1번 군번이고, 해군의 1번 군번. 그래서 이게 진급한 양력하고 병과하고 병과는 1100 전투. 해군 수병들이 훈련을 이제 갑판훈련. 실습선이 없던 탓에 지상에 목선을 세워두고 훈련했던 갑판병들의 고된 시간과 6.25 전쟁 때 충무 공정의 긴박한 움직임, 그리고 백두산함이 뉴욕에서 명명식을 하던 순간까지 사진으로 남아 숨쉬고 있다. 첫 전투함에 처음 태극기가 걸렸던 날,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출동을 앞둔 장병들이 서해 수호관을 찾았다. 서해 NLL을 지키다 전사한 55명 용사들의 희생정신이 깃든 곳이다.
이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발발하였습니다. 당시 200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었고 실제로 6월 29일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터키 간의 3, 4위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초반에 시간을 거슬러 그날의 이야기는 병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임무의 무게가 숭고해지는 시간. 제2연평해전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해군에 기습적으로 사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은 치열했다. 30분간의 전투 끝에 북한 함정을 제압했지만 큰 희생이 따랐다. 지금 이 두 번째 K2 소총을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 총열 덮개 부위가 관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K2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총알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으셨는데도 손목을 사용해서라도 장렬히 이렇게 끝까지 싸웠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은 서해 5도와 황해도 사이에 설정된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동서해에 걸쳐 이어져 있다. 1953년 정전 이후 유엔군 사령관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했는데 제1, 2차 연평해전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에서 도발을 이어왔다. 그날의 천안함도 이곳에 전시돼 있다. 이 함대 장병들이 이곳 서해 수호관에 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동강 낱에 서 있는 천안함이 우리가 왜 우리 바다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먹먹하지? 기억하면 먹먹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함대는 서해 NLL이 적과 항상 마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 총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항상 눈을 뜨고 적을 감시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가가 들려오는 이곳, 북방 한계선 수호의 참병, 신형 고속정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76mm 함포, 소형 전자전 장비와 강화된 대유도탄 기만 체계가 탑재돼 생존성이 향상된다. 양해 앞으로 셋. 해군의 창끝 부대, 고속정 대원들은 적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저희 고속정이 출전 시 하는 임무는 NLL 근해에서 적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고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민들의 조업 보호를 지원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속정의 핵심은 기동과 회피, 결국 속도다. 저희 신형 KMR 고속정은 기존 고속정과는 달리 가스터빈이 장착이 되어서 워처제트 방식으로 최대 40노트까지 기동을 할 수 있고 76mm 함포와 130mm 유도로켓인 비룡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참수리보다 더 속력을 빠르고 또 무장 또한 더 강화되어서 적이 도발 시에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알림! 최소한의 당직자를 제외한 정총원 71포 RSA 집합 잠시 후 탄약 장전 작업 실시할 예정.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긴밀해졌다. 도발이나 전투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탄을 장전할 시간. 무게 꽤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포탄 장전이 완료됐다. 이들에겐 출동이 일상이지만 여기엔 말 못할 애환이 있다. 이렇게 출동을 하면
일정 기간 바다 위에 있어야 한다. 출동 기간 동안엔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크루 순환 제도다. 크루 제도는 현재 이함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전 임무 후에 전투력 복원 그리고 대기 순으로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함정과 승조원이 임무와 휴식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특히 승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전 후에 전투력 복원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함정 같은 경우에는 수리창과 외주용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 순환 제도는 장병들에게 휴식 기간을 보장하는 해군만의 근무 제도다. 이전에는 장병들이 하던 정비와 수리를 정비 부대가 전담하고 그 기간만큼은 충분히 휴식하고 재정비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은 강력한 무장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해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근데 지금 국방 환경은 경력이 가능한 인원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거의 인구 절벽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족한데 하는 임무는 동일하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계속 높아지고 계속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인력 유출도 심해집니다.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인원 자체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유출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현재의 사회 문제가 군에 미칠 영향.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해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다. 어느덧 오후 4시. 그런데 이들은 아직 연평도 앞바다에 있다. 북방 한계선 최전방. 갑자기 갑판이 분주해졌다. 저 멀리 보이는 곳. 바로 군함들의 쉼터, 해상 전진기지다. 우연 앞으로 넷. 바다를 끊임없이 항해하며 해상 경계하는 것이 군함의 임무라면 이곳 해상 전진 기지의 임무는 묵묵히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오는 장병도 맞이하는 장병도 동병상련이다. 오늘 기상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계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원느가 평소에 팀워크를 잘 맞춰놔서 안전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천후에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몇 번 있었고 저희가 기상이 안 좋다 해도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상 안 좋을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항상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상 전진 기지는 군수 지원 기지다. 바다 위 전초 기지이자 보급소인 셈. 이제 평택에서 출항해가지고 지금 연평도까지 왔으니까 기름을 소비해가지고 주유하는 겁니다. 주유. 해군 장병들에게 바다 위 해상 전진 기지는 중요한 안식처이자 작전 거점이다. 특히나 고속정은 취사 시설이 없어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저희 준비 시간이 저녁 식사는 4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배식을 해야 돼서 2시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여기에 전우의 따뜻한 사랑은 덤이다. 열심히 일하는 전우들을 보면서 최대한 맛있게 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 계시오. 네. 역순도. 사이 계시오. 사이 계시오. 맛있어요? 예, 저희 기지는 진짜 밥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해준다, 부대에서 전우가 해준다. 기지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지만 언제든 출동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오늘은 안 나갈 것 같고요. 근데 상황이 생기면
거의 5분 대기 좀이다 저희는 여기서. 그냥 바로 1일 먹다 빵 하면 그냥 놓고 가야 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쪼개서 찾는 곳이 있다. 못해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발도 시간 날 때 해야 한다. 뒷머리 뒷머리 금일로 밀면 되겠습니다. 대학교도 미용 쪽으로 다니다가 왔습니다. 저희 군사경찰 작업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작업 외에 호텔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에서 몇 달씩 바다 위의 생활을 버티려면 우선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곳에선 체육도 전투의 일부다. 여기 최전방에서 서해를 수호하려면 항상 개인의 전투 역량이 항상 강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체력 단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NLL에서 매우 가까운 이곳. 여기는 최전선이다. 물론 육지와 떨어져서 해상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힘들고 고되지만은 서해 최전방에서 근무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진기지대는 최전방에 위치한 해상기지입니다. 최전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도 이곳은 서해 최전방이다. 적정이 보이고 적함이 보이고 그래서 바다도 우리도 잠들지 않는다. 상황 끝. 입장면 며칠 돼요? 다시 출동이다. 이래봬도 바다에선 멋진 사나이 커다란 군함 타고 한달 30일 넘실대는 파도에 청춘을 바쳤다. 해군 방위정 학생 2호가 대한조선 부산 공장에서 진수됐습니다. 고속정 시대를 연 첫 함정은 1972년에 건조한 학생호다. 전국 800만 학생과 교직자들의 정성 어린 성금으로 건조된 이 방위정은 연안 기흥비를 맞습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진 배다. 그렇죠. 이제 1970년도 이제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6.25 전쟁의 어떤 피해를 복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육해공군에서 전력 증강을 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해군과는 달리 비대칭 전력을 이용해가지고 당시 뭐 간첩 침투라든지 해상에서 이제 이 무장선을 이용해가지고 이 무장 간첩선을 침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선을 이 납치한다든지 그럼 거의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30에서 40나트 아주 기동력이 빨랐던 것이죠. 근데 우리 대형 함정 같은 경우는 거의 18에서 20나트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떤 해군에서 이 북한에 있던 고속으로 기동하는 함정에 대응해서 고속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학생호에서 터득한 조합 능력은 제비급 고속정으로 이어졌다. 제비급 고속정은 더 빠르고 더 강했다. 해상 감시와 경계 전력을 강화했던 이른바 연안 방어의 시대였다. 제비급 고속정은 성능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된 참수리정으로 발전한다. (1980년대에) 들어 우리 해군에 큰 변화가 생긴다. 좀 더 큰 함정을 만들기로 한 것. 우리가 설계하고 건조한 첫 1000톤 이상 전투함 울산급 호위함이 탄생한 것이다. 호위함이란 함대를 호위하는 중형 전투함으로 울산급은 경하 배수량 1500톤급이다. K군함 자체 건조에 초석이 됐을 뿐 아니라 넓어진 작전 반경으로 해군 전력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해군은 더 멀리 대양 해군을 향해 나아갔다.
KDX라 불리는 구축함 개발이 시작됐다. 일본함인 광개토 대왕함을 필두로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이 있다. 광개토 대왕함은 해군력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른바 지능형 구축함이다. 함정의 눈인 레이더와 소나, 두뇌인 사격 지휘 체계가 연동돼 스스로 전장에 대응하기 때문. 무장도 대폭 강화했다. 대공미사일인 시스페로, 대함미사일인 하푼, 그리고 어뢰와 폭뢰 등이 탑재됐다. 이때부터 해상작전 헬기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KDX-2의 선도함은 충무공 이순신함이다. 만재 배수량 5,500톤급의 위용에 토종 스텔스 설계가 처음 적용됐다. 또한 혁신적인 무장 체계가 새로 탑재되는데 바로 수직 발사 체계다. 이를 통해 360도 모든 방향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다. 다층 방어 능력도 강화됐다. 중거리 대공 방어는 SM-2 함대공 미사일, 근접 방어는 램 미사일과 골키퍼가 담당한다. 이렇게 대양 해군의 발판이 마련됐다. 충무공 이순신급에는 총 6척이 있는데 그중 한 척인 최영함. 최영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능력에 세계가 주목했던 사건 그 중심에 있었다. 다름 아닌 아덴만 여명 작전이다. 또 한 명의 영웅, 기적처럼 살아난 석혜균 선장이다. 2011년 1월 3호 주올리호는 스리랑카로 이동 중이었다. 아덴만 해역을 지날 즈음 무장한 해적들이 순식간에 배에 올랐다. AK 소총으로 무장한 그들의 목적은 몸값, 정부의 인질과 배를 교환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 선장이 몰래 메일을 보내왔고 최영함이 급파됐다. 하지만 2,600km나 떨어져 있었다. 답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 하나. 선장님, 소말리아 도착을 최대한 지연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메일을 딱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해군은 기만 작전을 펼쳤다. 다른 곳에 사격을 하며 시선을 분산시켰다. 방심한 해적들은 경계를 늦춘 채 술 파티를 벌였다. 이 해적들이 막 술을 먹고 자기들 축하 파티를 했다고, 자기들까지 이제 성공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 후에 들었는데 소말리아에서 걔네들 해적을 약 한 40-50명 실은 배가 본선 쪽으로 출항을 했다 하더라고. 걔네들 본선에 딱 성수시켜 나면 해군 작전 불가능하거든요. 아, 이제는 끝났다. 1월 21일 아덴만에 총성이 울렸다.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됐다. 해적들은 전투력이 상당했다. 작전을 도운 석혜균 선장은 보복 총탄에 쓰러졌다. 청해 부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제압했고 마침내 전원이 구출됐다.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석혜균 선장은 기적처럼 건강을 찾았고 이날의 성공은 고난도 해상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 해군과 대테러 부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동함대 사령부, 명실상부 대양 해군 체제로의 도약이다. 이지스 구축함, 대형 수송함 등으로 구성된 전략 기동 전력, 제주 기지를 모항으로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까지 작전 반경을 넓힌 것이다. 최근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홍해의 해상교통로 긴장이 높아졌다. 북극 항로의 주도권 다툼도 치열하다. 이것이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의 이유다.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 의미는 특정 해역에 국한하지 않고 임무에 따라서 필요한 해역에 투입하여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 기반 한국형 삼척 체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서 적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의 군수 지원함,
대청함이 훈련에 나섰다. 군수 지원함은 탄약이나 식량, 유류 같은 군수품을 지원하는 함정. 오늘 훈련은 해상 유류 공수급이다. 함정은 바다 위에서 급유를 하는데 오늘의 수급 훈련함은 정조대왕함이다. 네, 이제 정조대왕함이 곧 우리 쪽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기동군수를 하는 동안 위험한 순간이 3단계 중에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함이 공급함, 즉 정조대왕함이 저희 대청함으로 접근하는 동안이 제일 위험하고, 두 번째는 정조대왕함하고 대청함 사이에 강철부된 와이어를 연결할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정조대왕함이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승조원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한다. 파도가 잔잔해도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다 위에서는 두 배가 500m 이하로 근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500m도 아니라 50m도 아니라 30m에서 40m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붙어서 기동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함정이 일정한 거리로 좁혀지면 본격적인 급유 훈련이 시작된다. 그런데 배에서 배로 급유 호스를 어떻게 연결할까? 포대총을 이용해서 이렇게 격발하면 발사체가 상대편 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투색총을 써서 수급함 쪽으로 줄을 넘긴다. 양쪽 배는 줄을 고정시키고 호스를 넘길 준비를 한다. 두르레의 힘을 이용해 줄을 따라 호스를 넘기는데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조류, 파도, 바람, 그리고 줄의 장력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다. 마침내 급유 호스가 전달되면 입구에 장착.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해상 보급은 작전 반경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 대양 해군에게 핵심적인 역량이다. 우리 배가 정조 쪽으로 끌릴 수 있으니까 다 잘 잡아라. 대청함 장병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급유가 마무리되어 간다. 호스를 급유함으로 넘길 때만큼이나 거두어들일 때도 위험천만하다. 이들은 마치 하나처럼 일사불란하다. 드디어 훈련이 마무리되고 해군 장병들도 이제 아주 조금 긴장의 끈을 놓는다. 저희가 정조대왕하고 기동군수하는 게 올해 2번째입니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이 전력화를 마치고 우리나라 최강 전투함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2번이나 함께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대원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기동군수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대왕함이 다시 임무의 바다로 나아간다. 80년 시간의 바다에서 우리 것을 지킨다는 건 매 순간 도전이었다. 대한민국 해군은 오늘도 명예, 헌신, 용기, 해군 정신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더 먼 바다로 더 강한 국민의 필승 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 바다의 용사들아 돛 달고 나가자 우대양 저 끝까지 우리들은 나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대한의 해군 험한 저 파도 몰려 천지진도